또다시 저축을 하고 또 대출을 하고 이런 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야. 이것을 경제의 선순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화폐가 계속 증가하고 화폐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통화량 지표라는 것을 보고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통화량 지표가 어떤 게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해줘 볼게. 통화량 지표는 MB, M1, M2, M3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간단한 이해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해줄게. MB라는 것은 본원 통화라고 해서 지폐와 동전이 은행에 들어가고, 이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최소한으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지급 준비금이 있어. 그 지급 준비금까지 더한 것을 본원 통화인 MB라고 표현을 해. 그리고 M1는 협의 통화라고 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민간 화폐 보유액 현금 통화에다가 예금 취급 기간에 결제성 예금, 예금 통화를 더하는 거야. 이런 거는 뭐 당좌 예금이라든지 보통 예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는 수시 입출금 예금까지 더한 것을 M1이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M2라고 얘기하는 것은 광의 통화인데, 이 협의 통화에다가 저축성 예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ATM기에서 바로 찾을 수는 없지만 뭐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해서 찾을 수 있는 정기 예금이라든지 정기 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것을 얘기해. 그리고 뭐 M3는 별로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M2에다가 기관의 MMF라든지 큰 금액의 장기 예금을 더한 것을 얘기를 해. 각 통화에 대한 정의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줬으니까 다음은 이런 통화들이 어떻게 불어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볼게. 이것을 우린 신용창조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행에서 일반적인 우리 시중은행에다가 화폐를 내려주게 돼 있어. 이 화폐를 내려주는 방식은 장기 채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입하면서 화폐가 시중은행으로 들어가게 되지. 그럼 시중은행은, 자, 요 그림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은행 A가 있어. 1000달러라는 화폐가 들어왔어. 그러면 이 1000달러를 대출을 해주겠지. 근데 이때 지급준비금이라는 금액을 보관해두고 나머지 금액을 대출을 해주게 돼. 그러면 지급준비금이 10%라고 가정을 하자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급준비율이 7% 정도 되지만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10%라고 가정을 하고, 1000달러의 10%인 100달러를 지급준비금으로 보관을 하고 나머지 900달러를 시민 B에게 대출을 해주게 돼. 그러면 이 시민 B는 자동차를 900달러에 구입한다 이거지. 그러면 900달러치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자동차 딜러 C는 다시 이 900달러를 예금을 할 수 있게 되겠지. 이 예금을 하게 되면 그 900달러는 다시 은행에서 10%인 90달러의 지급 준비금을 남겨두고 810달러를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시민 D는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판매상 E에게 810달러어치의 오토바이를 구입을 하게 된. 그러면 또 그 오토바이 판매상 E는 그 810달러를 저금을 할 수 있게 되지. 그러면 또 그 810달러는 지급 준비금 81달러를 남겨두고 또 729달러를 대출해 주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면 처음에 1000달러, 그 다음에 900달러, 그 다음에 810달러, 그 다음에 729달러 해서 이 금액들이 계속해서 더해져서 우리의 전체적인 통화량을 이루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 통화량은 지급 준비율이 얼마인가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 과정에서 참여한 인원들이 얼마나 많은가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야. 지금 우리 이 코로나 시점에 보면은 경제 활동이 어느 정도 위축이 됐잖아. 그러면 저 통화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지. 그럼 우리 경제 규모가 줄어들게 돼. 줄어드는 경제 규모를 그대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계속해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통화량 자체를 유지를 하려는 정책을 펴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지금까지 풀렸던 이런 화폐들은 더 많은 순환을 통해서 더 많은 통화량으로 팽창을 하게 된다는 거지. 우리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통계 지표들이 있어. 이 통계 지표들을 간단하게 좀 한번 보여줘 볼게. 첫 번째 보여지는 이 도표는 M1에 대한 도표야. 2014년도부터 해서 2021년도까지
지금 M1 협의 통화량도 보여주고 지금 증가량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증가율을 보면 매년 작게는 10%부터 많게는 27%까지 계속해서 이 협의 통화가 양이 늘고 있어. 또 M2 통화도 한번 보자. 여기도 보면은 협의 통화가 우리가 거래를 통해서 지금 광의 통화로 늘어난 이 M2도 지속적으로 보면은 연간 약 10% 내외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거지. 자, 다음은 소비자 물가 지수도 한번 보자. 소비자 물가 지수도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2015년도를 100%라는 기준으로 잡고 2014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게 보여지지. 오늘은 내가 뭐 주택에 대해서는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 주택 매매 지수도 한번 보자고. 지금 여기 주택 매매 지수를 보면 과거에 하락했던 시절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좀 우상향을 하고 있지. 이 그래프들을 보면서 내가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지표가 얼마만큼 올라갈 때 다른 어떤 지표는 어떻게 변한다, 이 연관관계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화폐량이 증가를 하고 화폐량이 증가함으로써 화폐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모든 소비자 물가 지수나 주택 매매가 지수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지.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경제는 커다란 사이클 안에 존재를 하게 돼. 이 경제 사이클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보면 통화량은 곧 빚이라고 볼 수도 있어. 왜? 계속해서 반복되는 예금과 대출이 통화량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체적인 화폐 거래량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화폐 거래량이 증가를 함으로써 물가도 계속해서 오르고 이것이 곧 경제 성장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이 경제 성장을 이루면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도 늘어나. 그럼 사람들은 그것을 행복이라고 느끼면서 또다시 저축을 하고 또 대출을 하고 이런 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야. 이것을 경제의 선순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경제 사이클 변동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다는 것. 또 하나는 국가나 기업, 개인이 빚을 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합쳐져서 경제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거지. 이걸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 경제 위기는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통화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경제 위기가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는 모든 경제가 침체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라에서는 저런 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최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 통화량을 지속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곧 모든 재화는 장기 우상향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지.